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자, 내년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산업,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2기 출범 한 달을 앞두고 얼마 전 미국 상무부가 원래 있었던 칩스법, 이 반도체법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조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배터리 소재 수입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는 좋은 뉴스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더 미국과의 협상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 인사이트 첫 번째 이슈로는요. K-배터리 그리고 K-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앞으로 이 두 분야에 있어서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내년을 한번 미리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를 예정이 돼 있는데 2025년 국내외 주요 경제 이벤트와 함께 내년에 경제 전망까지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들어가죠.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곧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 시대, 그 어느 때보다 협상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되기도 전에 반도체 보조금 최종 확정이 됐고요. K-배터리 소재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좋은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K-배터리, K-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뉴스부터 하나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라는 게 있잖아요. 2차 전지. 딱 완성된 셀이라는 게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소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이 미국 시장에서 K-배터리 소재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뭐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쾌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이 뉴스부터 정리를 하고 좀 들어가 보죠. 맞습니다. 이제 지난해 통계입니다. 네. 한국산 배터리 소재가 미국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한국 무기업협회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이른바 2차 전지 핵심 소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네. 이 수입액을 합쳤더니 2020년만 하더라도 50억 달러 남짓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3년 만에 96억 9,800만 달러,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미국의 배터리 소재 수입이 2배 가까이 느는 동안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게 되면 그동안 늘 1위였던 중국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산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산 점유율 무려 30% 가까이 1위였습니다. 그 뒤를 일본, 독일, 캐나다가 뒤를 이었고 2020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8.5%로 선두권에 끼지도 못했는데 불과 3년 만에 한국의 비중 2023년 지난해 말 기준 33.7%의 시장 점유율로 한국이 1위, 일본산 비중이 26.4%로 양강구도를 형성했고 중국은 3위로 밀렸습니다. 한 자릿수. 8.4%대로 뚝 떨어졌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배터리 소재 대미 수출액은 32억 6,800만 달러입니다. 양극재가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는데
통상 이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전체 배터리 가격의 약 40%가량을 차지합니다. 자, 이런 변화 어떻게 볼 것이냐? 아마 이제 미중 이제 신냉전을 배경으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으로 이제 탈이탈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흐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와 같은 한국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 내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이제 준공하고 있고 지우다 보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셀에 필요한 이제 수입 재료는 한국에서 이른바 양극재, 음극재, 이제 분리막과 같은 소재량이 한국산 수입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좀 고차방 정신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 2.0 시대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관세 폭탄을 매기게 되니까 당연히 2차 전지, 특히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도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도 피해를 보겠죠. 여기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반사 이익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관세 우리가 각오는 하고 있어야죠. 트럼프 시대에서 K배터리도.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배터리 소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배터리 3사가 직접 공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는 상당히 우리 국내 배터리 업계는 상당히 이제 비상인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전기차 이 소비 보조금을 축소하는 것과 동시에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국내 배터리 3사의 주가가 된소리를 맞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은 미국의 최대 배터리 소재 수입출국이기도 하고요. 만에 하나 여기서 관세가 부과가 되면 국내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는 전기차 제조 비용의 상승으로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우리 배터리 업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투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은 소재는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그리고 완제품 배터리는 미국에서 만들어가는 이런 체제가 이 자체가 좀 흔들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암울하고 걱정이 되는데 이 K배터리에는 또 하나의 이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관세를 맞지만은요. 좀 중국의 배터리 소재, 가령 음극재, 흑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강국이잖아요, 중국이. 여기는요. 60%, 90% 어쩌면 더 매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사이익이라고 할까요? 우리도 괴롭지만 중국은 아예 고사 상태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반사이익 분야는 또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이제 지난해 기준 중국산의 이제 배터리 소재 부분의 점유율은 3위로 떨어졌지만 이 저가 때문에 물량 공세 때문에 미국의 음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국 음극재 기업들이 중국산 음극재에 대해서 최대 9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해달라라고 당국에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전 세계 음극재 시장이 거의 90% 가까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중국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미국의 탈중국 기조가 가속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이 활성 음극재 생산자 협회는 최근 이제 ITC와 같은 무역위원회 등 연방기관에 중국 기업이 반덤핑을 위반했는지 조사해달라라고 이제 청원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는 최대 92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처럼 이제 미국의 탈중국 기조가 가속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대체 공급원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국내 유일하게 흑연 음극재 생산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중국의 저가 경세로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었는데 그러나 미국의 만에 하나 이번 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의 활로를 찾을 가능성도 큰데요. 이미 포스코 퓨처엠은 탈중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또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라고 하죠. 자,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음극재 시장의 전체 점유율이었기 때문에 중국들이 다 판치고 있고요. 저기가 이제 배제될 때 우리에게도 좀 기회가 올까 그 얘기인데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리튬 인산철 이 LFP 배터리 우리가
좀 아래로 봤잖아요. 아, 안 될 거다. 그런데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여기에 품질과 효율을 키웠고 이제 우리의 이 3원계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대세가 될 요 단계에서 미국이 중국을 좀 압박해주면은요. 요 틈에 우리가 또 쫙 하면 우리에게 이 부분도 좀 희망과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보다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보다도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력한 대중국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준다면,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LFP 리튬 인산철 네. 이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리튬 인산철의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아서 지금 중국이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맞아요. 이제 미국이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강화된다면 대체 공급원으로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관세 부과 방안을 밝힌 만큼 이 동맹국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치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한테는 크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방국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 면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고요. 또 오히려 미국 내 생산 확대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우방국 혜택을 우리가 받아내야만 이런 혜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주도의 외교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K 배터리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K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려가 컸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주기로 했던 반도체 보조금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일정액을 우리에게 지원하는 것들. 트럼프로 가면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최종 도장을 찍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확정은 된 거죠? 일단 시작해 볼까요? 네. 이 반도체 기업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47억 4,500만 달러 원화로 한 사람은 한 6조 9천억 원, 7조 원 가까운 이제 보조금 지급 결의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는 당초 이제 예비거래각서에서 합의됐던 64억 달러보다는 한 26% 가량 줄어든 금액인데요. 감액된 주된 원인은 삼성전자도 당초 2030년까지 텍사스주에 이 파운드리 공장을 총 이제 44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던 것을 370억 달러로 16%가량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줄인 겁니다, 투자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안팎에서도 지금 파운드리 부분 고객층이 굉장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공급을 마냥 늘리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보조금은 26% 줄었는데 지금 투자는 16% 줄어서 보조금 감소폭이 더 큰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는데 이는 이제 실사 과정에서 일부 이제 투자 항목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보조금 지급을 꺼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 보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지만 하지만 후자보다는 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이닉스도 정리해 주시죠.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지만은요. 대출도 있고 또 지원금도 함께 있죠.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약정액보다도 800만 달러. 지금 환산으로 하면 한 115억 원 가량 더 받아냈고요.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보조금 이외에도 최대 5억 달러 가량의 대출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제 공장과 관련된 부대 시대에 설립되는 이 비용을 이제 고려한 지원 규모 확대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지난 4월에 미국 인디애나주의 A양용 전용 메모리 공장 건설에 무려 38억 7천만 달러 한 5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공장 건설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장에서는 2027년입니다. 하반기에 이른바 6세대 HBM 제품인 HBM4를 양산을 시작으로 해서 이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계획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 SK 하이닉스의 이번 투자로 인해서 미국 내 신규 일자리 총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당초 왜 구조다 못 받았냐? 줄였습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에 투자액을 좀 줄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조금도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소장님 이건 어때요? 이제 도장은 찍었고 우리가 입금이라고 하잖아요. 입금은 지금 안 됐고 맞습니다. 지금 일정상 입금은 트럼프 2.0,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입금을 할 것 같거든요. 입금은 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불안한 게 이제 일단은 확정은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막판까지 예. 자기가 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예. 책임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찍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입금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급은 후불제입니다. 하는 공정, 설비 공정을 보고 난 다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입금이 되는데 네. 이 입금 절차가 보조금 지급이 주로 차기 행정부, 네.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이루어진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칩스법은 매우 좋지 않은 법이다. 라고 강하게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보조금 지급 대신에 수입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맞아요. 되면 네. 자동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세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정책 방향을 감안하게 되면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법이라는 게 공화당, 민주당 모두 폭넓은 지지를 받아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이 결국 이 트럼프 임기 중에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그러면 추가적인 투자 압박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급 조건을 조금 좋지 않게 있겠죠. 변경할 네. 가능성은 네. 배제할 수 없는 더 또 요구하던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이 트럼프 2.0 시대 1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협상력, 특히 인맥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들썩였는데 지금 이마트를 비롯한 신세계 그룹주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정용진 회장이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와 거의 형제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다. 10년이 됐답니다. 맞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갔고 트럼프 당선인과 독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맞습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인천공항이 거의 취재 경쟁이 불을 붙었습니다. 예.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과연 화두였는데요. 사실 트럼프 2개 관세 정책이라는 게 중국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동맹국까지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까지 미국 날아가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하면서 사전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도 사실은 대미 무역 흑자 8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국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교 공백 혹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국내외 정재계 인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해서 대통령 당선인과 대략 10분에서 15분가량 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이제 말은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기업인으로서 당선인과 만났지만 전반적인 외교라든가 경제적 현안을 논의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만남이 한국 기업 정재계 인사 최초로 당선인과의 첫 공식 접촉이라는 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5박 6일간 이 마로라고 대저택 그 리조트에 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마로라고 리조트에는 온갖 트럼프 캠프 사람들이 있죠. 일론 머스크도 만났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 기각 팩토리도 옛날엔 관심 있게 한국을 네.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국은 투자 안 한다. 네. 어쨌든 정 회장은 이제 마로라고 리조트 체류 기간 동안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서 예. 일론 머스크와 같은 당선인 측 주요 인사들과 연쇄 미팅을 했다. 그래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주니어 이제 주변인들이 한국 경제 정세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이제 정 회장은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 자기가 예, 본인이 그러면서 자 이렇게까지 나오니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정 회장이 민간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 가능성도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자신은 개인 사업가로서 이제 본인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라면서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는데, 근데 일부에서는 유통기업이니까 사실 내수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는 수년 전부터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을 겨냥해서 진출 기회를 좀 엿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됐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그룹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의 뭐 이재용 회장도 사촌지간이니까 예. 어떤 한국 기업과의 어떤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해석이 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너무 진짜 네. 화제성으로 이끌고 가니 이 만남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지 차분하게 좀 봐야 한다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저출생 관련해가지고 맨날 코멘트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오히려 관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데 어쨌든 정영진 회장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다시 K반도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반도체, 특히 레거시 드램이라고 하죠. 범용 반도체 쪽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어쩔 수도 없겠죠.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4분기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좀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반도체 시장 전망은 상저하고 상반기엔 좀 좋지 않겠지만 하반기엔 조금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미리 뭐 반도체계 풍향계라고 하는 마이크론이 사실 힘을 좀 뺐어요. 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내년 분기 실적 전망치 눈높이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이 부분이 스마트폰용 PC용 수요 부진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8조 원 중반대로 전분기보다 6% 넘게 줄어들 수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부분, DS 부분인데요. 영업이익이 3조에서 4조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뭐 범용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중국의 저가 공세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도 한 7조 7천억 원대여서 전분기 대비 2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역시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의 영향을 피할 수 없어서 실적 기대치는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내년 업황 전망에 대해서 상저하고의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상반기 동안은 메모리 가격 하락세는 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지금도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AI용 서버와 HBM 수요가 더 늘어나서 실적 개선이 이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AI 가속기는 엔비디아가 관건이거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이 블랙베리라는 가속기가 대량 생산 시점이 언제냐? 바로 2025년 2분기부터 3분기 내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주식은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한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내년 1분기부터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업황을 분석해봤고요. 또 하나 키워드가 있죠.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근데 참 이 결이 다른 것이 K배터리는 중국 때리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반사 이익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K반도체는 지금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좀 많아서 그런지 그게 오히려 악재로 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K반도체도 협상 중요한 그런 정말 산업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전직, 현직 대통령 모두 이제 반도체 투자 유치의 필요성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보조금 지급을 또 한쪽은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 180도 방향이 좀 다릅니다.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 가능성과 보조금 정책 변경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미국과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서 우방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관세 면제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를 더 늘려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면 이 투자 인센티브를 좀 극대화하는 방안도 이제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이 어차피 탈중국을 좀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서 이 공급망 정책에 따른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원자재라든가 중간재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기술력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부가 가치, HBM과 같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력을 강화해서 경쟁력 우위에 있어야지만이 한국산이 필요해야만 미국도 중국도 우리한테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현지화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공급망 다변화와 또 기술력 강화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 이 불확실성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직 기술 이렇게 해법을 주셨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외 조항을 줘서 뭐 중국도 뭐 마음대로 이렇게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K반도체도 트럼프 2.0 시대에 이런 예외를 좀 얻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내년 한 해를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핵심 이벤트들 정리해 보죠.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2025년 내년은요,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핵심 키워드가 트럼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 이벤트들 또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내년 한 해를 이제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이벤트들도 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그냥 트럼프 하나로 끝나는 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월 20일 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 날짜가 결정돼 있잖아요. 따라서 1월 20일 내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20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월 달 FOMC도 있고, 그다음에 한은의 금리 결정 회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이런 날짜들 잘 챙겨서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벤트로 오사카에서 이제 2025년 세계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보통 엑스포는 좀 이제 길게 가을까지 갈 겁니다. 가을까지 4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3일 약 6개월 정도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엑스포가 진행되는데, 우리도 부산에서 엑스포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달에는 캐나다에서 이제 G7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기후에 관련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2025년 12월에는 파리 협정, 벌써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9년 전이지만 내년 기준, 내년 되면 딱 10년이 되는 거거든요. 파리 기후 협정이 맺어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기상 이변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온난화, 기상이변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현재까지 해왔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과 상당히 조금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기후와 관련된 협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펙 정도, 아직 날짜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에이펙 정상회의가 올해 이제 우리 경주에서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그런 경제 협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니까 이런 것도 잘 챙겨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행사 많이 있는데 1월 20일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고, 내년 12월이 노벨상이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노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는 한 해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논평한 외신도 있을 텐데, 우리 대내적으로는 경주에서 에이펙 일정이 좀 확실히 나오면 전해드릴 텐데, 하여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중요한 행사일 거다. 이 정도 이제 머리에다 두고 하나씩 가보도록 할 텐데, 역시 시작을 트럼프로 할까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트럼프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는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기 때처럼 내가 재선을 위해서 뭘 좀 인기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이런 방향성보다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그냥 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핵심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국내에 상당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관세 정책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보편적 관세로 10에서 2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 10%, 많으면 20%까지 지금 이제 관세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국내 산업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여러 섹터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사실 자동차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또 그렇게 매기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약속한 대로. 네네. 일단은 공약은 그렇게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또는 이렇게 면제 주는 뭐 이런 쪽으로 기대를 조금 가져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조금 대비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월에요.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지금 12월 FOMC 회의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들고 지금 원화 약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월 FOMC 회의도 한 해 미국의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을 결정하게 되니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좀 주목이 많이 됩니다. 네, 일단 12월 달에 기본적으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 이어서 1월 달에도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을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 관심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 사실 1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지표들을 보면 12월 달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이 됐었고요. 1월 달은 기준금리 지금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을 지금 90%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연준이 특별히 기준금리를 바꾸거나 뭐 이런 이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이전까지는 4회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줄이겠다라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럼으로써 이제 글로벌 달러 환율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1,400원을 살짝 넘기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얘기가 딱 나오고 나니까 바로 환율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계속해서 1,450원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도 아마 1,450원이 넘는 수준에서 아마 환율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이제 글로벌 달러 환율에 굉장히 큰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천천히 가져갈 거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지나치게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려면 사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중단되어야 우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더 이상의 인하는 없다. 우린 여기서 멈춰버리겠다. 또는 심지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1,500원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현재의 상황에서 연준이 그래도 내년에 2번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기준금리가
그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지금보다 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변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구조적으로 1,500원 선에서 계속해서 머무를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년 1월에는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FOMC 회의보다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 1,450원대, 1,500원은 안 간다 쳐도 1,450원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내년 1월에 한국은행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높아진 환율은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굉장히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환율과 금리입니다. 이 두 가지. 근데 지금 환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1,450원까지 올라와 있고 단기간에 이게 1,4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국은행이 현재의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높아져 있는 환율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환율이 1,460원, 70원 이렇게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뭐 긍정적인 요소 당연히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 조금 여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원자재가 수입이 되고 이 원자재가 환율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환율의 상승은 결국은 수입 물가의 상승 그리고 이것이 생산자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환율의 상승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잖아요. 최고겠죠, 물가가. 일단 물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인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지금 1.9%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도 2.2%였다가 지금 2.1%로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결정을 해도 사실 시장은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연준의 이런 통화정책 방향성의 변경으로 인해서 환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금 재차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1,400원대라고 하면 아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크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1월 7일부터요. 1월 10일까지 요즘에는 이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ES가 전체 IT 행사에는 탑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개인화된 AI 이런 주제로 펼쳐지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참 또 굉장히 많은 AI 관련한 신기술도 등장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 개발된 거의 최첨단 AI 기술들, 로봇과 관련된 기술들이 다 여기에 이제 전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800곳 정도가 지금 CES에서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사실 CES를 항상 가보면 항상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중국 기업들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이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800곳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 기업들은 1,000곳 정도가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CES에서도 가장 이제 좋은 위치라고 불리는 그 센트럴홀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그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기를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그 부전시관을 설치를 해서 첨단 기술들을 지금 이제 경연하는 그런 이제 그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여전히 가전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여전히 최상위권을 누리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AI 관련한 테마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CES 2025가 펼쳐지게 되고요. 이 두 가지 이벤트와 이슈도 함께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3월이 되면은 아마 주식 투자자분들 걱정이 많이 있을 텐데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좀 나름 불안하지만은 내년 11월이 되면 여러분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었죠.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실질적인 비중이 들어가니까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채권들 막 살 거란 말입니다. 집중하게 되는 공매도 재개, 또 세계 국채지수 편입 두 가지 이슈 한꺼번에 갈까요? 네네. 일단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스러운 이렇게 시선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하면 마치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전면 금지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1년 넘는 기간이 흘렀지만 사실 주가가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증적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그러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거냐?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그 대차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시스템들을 지금 순조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근처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다.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WGBI 여기 이제 내년 11월 달에 이제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가입이 되면 물론 이제 11월 달에 가입이 되는 거니까 본격적인 자금 유입은 11월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도 약간 좀 세팅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펀드들이라는 게 11월 달에 가입이 되면 그러면 11월 달부터 편입을 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11월 달에 가입이 되면 그럼 우리 미리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가 시작되면 이미 자금 유입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월 약 50억 달러 정도의 신규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 환율에 있어서는 약 5% 내외 정도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0.2에서 0.6%포인트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0.2에서 0.6%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GBI 가입은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금리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채권을 사려고 막 들어오니까 채권 가격은 높아지고 금리는 떨어지니까 돌아서 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도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효과도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에 적용되는 금리,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 또 올 한 해 밸류업이 시작이 됐고 참 상반기엔 좋았는데 하반기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밸류업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3천억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도 곧 집행할 거다.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거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밸류업 이슈, 이번에 2차 밸류업 펀드 이야기 좀 해주시고 내년 한 해 밸류업 효과까지도 함께 볼까요? 네, 일단 밸류업은 사실 장기성 프로젝트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2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밸류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장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꾸준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3천억 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가 지금 이제 곧 이제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성 약정은 이미 체결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 그 투자자들이 자꾸 해외로 이탈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조금 완화를 시키고 국내 증시에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밸류업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천억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국에서도 시장 안정성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밸류업도 끝까지 추진한다라는 거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중국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중국 양회에 있겠고 내년 연말이 되면 또 경제공작회의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트럼프 하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도 좀 봐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은 적극적인 그리고 강력한 수준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 지금 지난 9월 그리고 12월 달에 또 한 번 그 방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의 그리고 적극적인 통화 완화 수준의 그런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는 내년 3월에 있는 양회에서 아마 발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가 현재의 상황,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라는 거에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경기 부양책을 내겠다. 그리고 통화 정책도 긴축적인 방향성이 아니라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발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년 3월 양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되는 수준의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통화 완화 정책들이 나온다면 그러면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환호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그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실제로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60%의 관세를 지금 천명하고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60%가 부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다는 얘기는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다 중국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이 사실 중국의 경기 부양 체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에 있을 경제 이벤트들 한번 빠르게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해야 될 그럴 시기인데요. 자, 저희 경제인사이트에서도 연말을 맞아서 기획방송, 기획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자, 12월 27일 금요일에는요. 올 한 해 일어났던 이 주요 경제 이슈,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돌아보는 2024 경제 이슈 탑5를 마련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2월 30일 월요일에는 2025년 세계 그리고 한국 경제를 전망해 보는 2025년 경제 대전망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자, 이번 주 금요일 또 다음 주 월요일 저희와 계속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5일 성탄절은 쉬고요. 27일 금요일에 오후 3시 연말 특집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